다들 어디 가셨대? 지어주신 거 고맙습니다. 근데 4개를 더 그려야 되는데 뭐 복습하고 좋죠 뭐. 미래가치 계수가 있고 현재가치 계수가 있다 그랬죠. 좀 전에 그 상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금액이 미래 얼마하고 같으냐, 미래 금액이 현재 얼마하고 같으냐, 요거를 이제 구별을 하는 거죠. 자, 이게 한 번이죠, 한 번. 요걸 일시불이라 그래요. 일시불, 한 번. 요것도 일시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언제 가치가 궁금해요? 미래 가치가 궁금하죠. 그래서 미래 가치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그랬죠? 내가. 그래서 일시불 내가 계수표에서 찾으면 돼요. 그 표에서 몇 년인지 몇 퍼센트인지를 찾으면 되겠죠. 이거 두 가지를 찾으면 돼요, 표에서. 그럼 이것은 일시불 무슨 가치? 현재 가치, 줄여서 현가 계수표에서 몇 년인지 연 몇 퍼센트인지를 찾으면 돼요. 예, 그래서 찾아서 숫자를 곱하기만 하면 된다 그랬죠. 여기서는 아까 2.594라는 숫자를 찾아서 곱하기 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0.3855라는 숫자를 찾아서 곱하면 이 숫자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따지는 게 한 번만 따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 번도 따진단 말이에요. 여러 번. 첫 번째 년도, 두 번째 년도 또는 첫째 달, 둘째 달 이런 식으로 매번 돈이 불입이 돼요. 자, 이걸 불입할 때 매 기간 말이에요. 말. 초가 아니고요. 말. 자, 이게 10년이고 이것도 10년이면 총 들어가는 횟수가 몇 번 들어간단 말이에요. 첫 번째 연도 말, 두 번째 연도 말. 총 들어가는 숫자가 몇 번? 10번 들어가죠. 여기서도 총 불입되는 숫자가 10번이에요. 10번. 그죠? 자, 근데 매 기간 말이에요. 자, 어떤 금액이 궁금한가 하면은 여기에서도 미래 금액이 궁금한 거예요. 여기서도 금액이 궁금한 거는 현재 금액이 궁금한 거예요. 자, 오른쪽은 다 현재 금액이 궁금한 거고 이거는 미래 금액이 궁금한 거거든요. 자, 근데 매 기간 불입되는 금액을 문제에서 알려줬죠. 이런 형식으로 불입되는 것을 연금 형식이다 이렇게 해요. 연금 형식으로. 그러니까 연금 형식으로 불입되는 경우에 이것도 연금 형식으로 불입되는 경우에 언제 금액이 궁금한 거예요? 미래 금액이 궁금한 거예요. 이럴 때도 또 표가 있어요. 표가. 그 표를 또 만들어 놨어요. 그 표를 이름 붙이기를 여러분들이 이름 붙여보세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표다 이렇게 이름 붙이면 돼요. 자, 그럼 여기도 표가 있어요. 이걸 나타내는 표. 이걸 계산하기 위한 표. 뭐요?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표, 현가 계수표 이렇게 이름 붙이면 돼요. 자, 그럼 이거는 제가 이제 숫자를 한번 썼다가 금방 지울 거예요. 어떤 공식인가 하면 여기에도 공식은 있어요. 예, 여기에 공식은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의 1 플러스 R의 N승 R의 N승 R의 1 플러스 R의 N승 여기 이런 공식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10년을 집어넣고요. N에다가 10년 집어넣고 R에다가 0.1, 0.1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숫자가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약 6.145가 나와요. 6.145. 여기다가 0.1, 0.1, 0.1, 10 넣으면은 약 6.145. 근데 우리가 이 계산을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렇게 다 표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표에 있는 이 숫자를 찾아서 뭐만 하면 된다고요? 곱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자, 의미가 뭐겠어요? 예를 들어 1억, 1억씩 10년을 불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억, 1억씩 10년을 이제 받을 게 있어요. 받을 게 있는데 이거를 매년 말 나누어 받지 않고 언제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받겠다는 지금 받으면
그냥 나누어 받으면은 10억이지 않습니까? 원금은 10억이잖아요. 10억을 지금 받으면 얼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6.145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1억 곱하기 6.145 하니까 이 불입되는 금액 1에다가 곱하기 6.145를 하니까 뭔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숫자를 우리가 직접 계산해서 할 필요 없이 표에서 찾으면 되는데 그 표의 이름이 연금의 현가계수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금액은 어떻게 되겠어요? 매 기간 1억씩 받을 거를 10년간 매 기간 말 받을 거를 미래에 한꺼번에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자가 붙어 있겠죠? 이자가 붙어 있어서 늘어나니까 뭐보다는 클 거예요. 10억보다는 크겠죠. 그 큰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이런 상황에서는 언제 금액이 궁금하고 미래 금액이 궁금하고 연금 형식으로 불입되니까 어떤 표에 가서 연금의 미래가치계수표에 가서 10년 10%를 찾으면 이 말이에요. 이것도 10%라고 치면 거기 가면은 또 공식에 따라서 이 공식이 있어요. 이게 R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하면 돼요. 이 0.1, 0.1, 10년을 넣으면은 15.94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럼 15.94를 1에다가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얼마 된다는 얘기요? 15억 9,400만 원 된다는 뜻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이렇게 공식을 알 필요가 없이 뭐만 알면 된다고요. 어떤 계수표에 가서 찾으면 되는지만 알면 된다고요. 됐죠? 자, 이제 마지막이 제일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라고 봐야 돼요. 일시불, 일시불, 연금.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이제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1월, 12월 달에 들으신 분들은 이 두 번째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1월, 2월 달 수업 듣는 분들은 이제 처음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일시불 한 번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한 번. 횟수가 한 번이에요. 이제 두 가지 더 그리는데 얘네들은 횟수가 한 번이 아니에요. 이것도 매 기간 불입돼요. 그러니까 횟수가 한 번인 거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가지는 매 기간 불입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불이라는 말은 반드시 어디서 나와야 돼요? 횟수가 한 번일 때만 나와야 돼요. 횟수가 한 번. 여기는 나머지는 다 매 기간 불입되는 게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으로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얘는 목돈을 구하는 거예요? 푼돈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 목돈 구하는 거예요? 푼돈 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목돈이잖아요. 목돈. 그죠? 예, 충분히 이해해요. 괜찮아요. 푼돈이 해야 되니까. 밖에 멀쩡한 분들이 다 여기 오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목돈이죠. 둘 다. 목돈이에요. 목돈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연금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죠. 연금 형식으로 불입된다. 이 소리는 불입되는 금액을 문제에서 알려줘요. 이미. 불입되는 금액을 문제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무엇을 물을 거라는 것을 금방 캐치할 수 있는가 하면은 목돈의 크기를 물을 거라는 걸 캐치할 수가 있어요. 불입되는 금액을 알려주니까. 근데 요거는 언제 목돈을 묻는 거예요? 미래 목돈. 요건 언제 목돈? 현재 목돈. 그러니까 현재 목돈을 계산해야 되는 경우에는 연금의 현가죠. 목돈 하니까 연금 나와야 돼요. 현재 하니까 연금의 현가계수 나와야 돼요. 미래 목돈을 계산해야 된다 그러면은 연금의 내가계수. 이렇게 연기를 지어야 돼요. 연금 나면은 목돈. 미래 가치를 구한다 내가계수. 현재 가치를 구한다 현가계수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연금 내가계수, 연금 현가계수 나오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연금 목돈, 현가 현재 목돈, 연금 내가계수, 미래 목돈 이게 나와야 돼요. 자, 왜 이걸 굳이 주지시키는가 하면은 이제는 푼돈을 물어요. 푼돈을 묻는다고요.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요, 제가 한 달에 50만 원씩 들어가는 보험료가 있는데 한 달에 50만 원씩 이러면은 벌써 제가 뭐를 알려드렸는가 하면은 50을 알려드린 거예요. 한 달에 50 한 머릿속에 그리시라고요. 한 달에 50씩 들어가는 보험료가 있는데 이러면은 벌써 뭐를 물을 거란 얘기예요?
목돈을 물을 거란 얘기예요. 푼돈의 크기 50, 50, 50을 알려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거기까지만 듣고도 아, 이 사람이 지금 목돈을 묻겠구나를 파악을 해야 돼요. 한 번이 아니기 때문에. 뭔 뜻인지 아시겠죠? 한 1회가 아니라 1회가 아니기 때문에. 됐죠? 자,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거하고 이 위에 있는 거하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목돈의 크기를 알려줘요. 이 목돈의 크기를 알려준다고요. 이거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목돈의 크기를 알려주고 10년 뒤에 요 돈이 되게 하려면 매년 말 얼마씩 불입하면 되나요? 이렇게 묻거나 10년 뒤에 1억 받을 것이 있는데 이거를 미리부터 나누어 받으면 이 말이에요. 미리부터 나누어 받는 거예요. 어렵죠? 벌써 헷갈린다고 이게. 예, 이게 쪼개야 되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1억이라고 치고 10년이라고 쳐요. 1억이고 10년이에요. 이거를 이자 생각하지 말고 나눠 보세요. 이렇게 먼저 생각해요. 이자 나누지 말고 미리부터 받으면은 얼마씩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1000만 원씩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미리 받으니까 1000만 원보다 많이 받겠어요? 적게 받겠어요? 적게 받겠죠. 그 적게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나는 아직 모르지만 그 금액을 이제 계산하려고 한다면 또 이것도 표에서 찾아서 곱하기만 하면 그 숫자 나온다고요. 아시겠어요? 나누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지금은. 쪼개는 거죠, 지금. 쪼개는 겁니다. 푼돈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미래돈을 알려주고 푼돈 묻고 있죠. 미래돈을 알려주고 푼돈 묻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감채기금계수라 그래요. 감채기금계수. 자, 말이 좀 어렵죠? 자, 왜 이게 감채기금계수인가 하면, 자, 이 감채라는 말은 채무를 감소시킨다 이 뜻이에요. 감채. 감채기금이라 그래요. 채무를 감소시키는 기금이라 그래요. 왜 우리가 필요한 돈을 모을 때 기금을 모은다 그러잖아요. 기금 쌓는다. 자, 이게, 자, 일단 먼저 설명 듣고요. 기업에서 이 채무를 지잖아요. 돈을 빌리잖아요. 근데 기업에서는 돈이 규모가 커요. 막 100억, 200억 이렇게 큽니다. 이거를 보통 5년 만기로 많이 빌리거든요. 회사채를 발행할 때. 자, 근데 5년 뒤에 100억 갚을 그런 돈을 지금 빌렸잖아요. 이거 가지고 이제 영업을 하겠죠. 운영을 하겠죠. 회사가 운영을 해서 5년 뒤에 100억을 갚아야 되는데 5년 뒤에 100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생길 수 있나요? 안 생기죠. 5년 뒤에 100억을 목표로 해놓고 그거를 매달 또는 매년 돈을 쌓아 나가야 되겠죠. 5년 뒤에 갚을 목적으로. 5년 뒤에 뭐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채무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기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매달 얼마씩 넣으면 100억이 될까요? 이거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채기금 계수라고 불러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자, 감채기금, 지금 연금 일시불이 아닌 다른 단어가 나오면 그거는 푼돈을 묻는 거예요. 푼돈.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 단계로 생각해야 돼요. 일시불이냐 아니냐 요거 생각해야 돼요. 횟수가 한 번이냐 아니냐. 됐나요? 횟수가 한 번이면은 일시불로 가야 돼요. 근데 이거 횟수가 한 번이 아니죠, 지금. 횟수가 한 번이 아니잖아요. 나누는 것을 묻는 거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횟수가 한 번이면 일시불로 가면 되고, 아니면은, 연금 아니면은 다른 단어거든요. 연금 아니면 다른 단어. 여기도 연금 아니면 다른 단어예요. 근데 연금이 나올 때는 목돈으로 가야 돼요, 목돈. 연금이란 단어가 나올 땐 목돈으로 가야 된다고요. 연금이 아닌 단어가 나오면은 푼돈으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일시불이냐 아니냐 요거 판단하면 되죠. 한 번이냐 한 번이 아니냐. 그 다음에 목돈이냐 푼돈이냐로 가는 거예요. 목돈이냐 아니냐. 푼돈으로. 목돈 푼돈. 세 단계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해요, 사실은. 일시불, 다음에 목돈, 푼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근데 이거는 미래 금액을 주고서 푼돈을 묻고 있죠. 자, 요 놈은
현재 돈을 주고서 푼돈을 물어요. 이게 이제 위하고의 반대 상황인 거예요. 현재 금액을 쪼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1억을 10년 10개로 쪼개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마찬가지 이쪽에 쪼갰던 것처럼 그냥 10개로 쪼개면, 이자 생각하지 말고 쪼개면 1000만 원으로 쪼개면 되죠. 1억을 1000만 원으로 10개로 쪼개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갈 때는 이자를 쳐서 줘야 되죠. 이자를 쳐서 줘야 되니까 이 금액은 1000보다는 더 커야 되겠죠. 그 1000보다 더 큰 그 숫자를 계산하려면 이 말이에요. 계산하려면 여기는 저당상수라 그래요. 저당상수. 왜 저당상수냐? 이게 제일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지금 1억 받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왜 많이 사용하겠어요? 우리가 대출 받는 경우는 지금 대출 받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대출 받아서 이거 나눠 갚는 거죠. 근데 나눠 갚는 금액이 다 어때요? 똑같아야 돼요. 나누어 갚는 금액이. 이 나누어 갚는 금액이 다 똑같이 나누어 갚는 거예요. 근데 그게 1000만 원보다는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1000만 원보다 많은 그 숫자를 계산하려면 10년 10%에 해당하는 이 저당상수표에 가서 숫자를 찾으면 0.1627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럼 0.1627 여기다가 곱하면 이 말이에요. 단위가 억이기 때문에 여기는 1000만 단위예요. 1627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1627만 원씩 매년 말 갚으면 원금이자를 다 해서 갚는다 이 뜻이거든요. 자, 이렇게 매년 1627, 1620 똑같은 금액씩 갚아나가는 거를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고 하죠.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원리금 균등액을 계산하려면 뭐를 곱해야 된다? 저당상수.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엄청 많이. 자, 그럼 보세요. 자, 3단계로 한다 그랬어요. 3단계로. 자, 한 번이냐 아니냐? 여러 번이잖아요. 여러 번 중에서도 목돈을 물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연금. 매 기간 불입되는 금액을 이미 문제에서 알려준다고요. 목돈을 묻는 건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푼돈 물을 때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푼돈을 묻는데 미래돈을 알려주고서 푼돈을 물으면 감채기금. 이거 미래 채무를 감소시키기 위한 기금을 쌓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미래돈을 알려주고 푼돈 물으면 감채기금 계수. 현재 돈을 알려주고 쪼갠 거 물으면은 저당상수. 이게 제일 많이 사용한다. 우리가 지금 돈 대출 받아서 나누어 갚는 거 계산하는 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무슨 계수? 저당상수죠. 자, 연금 안 붙어 있죠. 야, 연금 안 붙어 있잖아요. 여기 연금 붙어 있고 연금 붙어 있고. 연금 안 붙어 있는 건 전부 다 뭐 계산하는 거? 푼돈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당상수는 언제 빌린 돈을 갚는 거예요? 지금 돈을 빌린 돈을 갚는가? 지금 돈 쪼개는 거 뭐? 저당상수. 이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라고요. 지금 돈 쪼개는 거 뭐다? 저당상수. 이게 제일 많이 사용해요. 그러면은 미래돈 쪼개는 거는 감채로 가야 되죠. 쪼개는 거니까. 하나를 확실하게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나와서 좀 헷갈린다 싶을 때는 오늘 다른 건 다 기억 못해도 저당상수 제일 중요한 게 기억하면은 저당상수 기억하면은 나머지가 아주 쉽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픽스가 되니까 이게 딱 고정이 되면은 다른 게 안 흔들려요. 그건 하나를 확실하게 잡아놓고 안 흔들리게 하면 돼. 됐죠? 됐나요? 자, 교재 따로 안 보셔도 돼요. 지금 단계는 보시면은 머리 아프니까 그냥 이렇게만 하고 언제 뭘 사용한다 보시더라도 개념만 보세요. 아시겠죠? 보시더라도 개념만 보시고요. 나중에 요거 역수관계에 있다는 거 말씀드릴 거예요. 일시불끼리는 역수거든요. 이게 일시불끼리는 역수, 다음에 얘네들끼리 역수. 이렇게 양쪽으로. 왜냐하면 물음표가 있는 위치하고 숫자가 있는 위치가 서로 바뀌어 있어요. 이렇게. 그죠? 여기 위치가 바뀌어 있죠. 숫자의 위치와 물음표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여기 숫자고 물음표고, 이거는 물음표고 여기 숫자고, 여기도 여기 물음표 여기 숫자, 여기 숫자 여기 물음표. 그래서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거는 이게 요게 숫자 물음표잖아요.
여기는 물음표 숫자.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것끼리는 서로 역수관계에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할 거니까 참고로만 듣고 가시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저당상수. 제일 많이 사용하고, 저당상수는 연금이 안 붙어 있죠. 뭔 계산하는 거요? 푼돈 계산하는 거예요. 자, 제가 그러면은 한 번만 테스트 해볼까? 한 번만 해볼게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약속하기를, 제가 둘째 나오면은 1억을 준다 그랬어요. 10년 후에. 애 키우는데 1억 정도 드니까 10년 후에 주겠다. 예전에 약속했던 거예요. 근데 10년 후까지 제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주세요. 지금. 대신 덜 받을게요. 이때는 뭘 이용하면 될까요? 그렇죠. 일시불의 현가계수표를 이용하면 지금 주세요. 10년 뒤에 주지 마시고 지금 주세요. 됐나요? 한 번이잖아요. 한 번. 쪼개달라는 말도 안 했죠. 그러니까 한 번은 그냥 일시불이. 언제금이 궁금한 거요? 현재금이 궁금한 거죠. 그럼 일시불의 현가계수표에 가서 찾아야 돼요. 그 계산은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자, 근데 한꺼번에 받으면은 제가 다 홀랑 써버릴 수도 있으니까 나눠주세요. 나눠주세요. 그건 계산은 제가 해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했어요? 나눴잖아요. 나눴으니까 푼돈 계산하는 거예요? 목돈 계산하는 거예요? 나누는 그 금액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지금 1억을 알려준 후에 푼돈을 계산해요. 그 나눈 쪼개는 금액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푼돈, 목돈도 헷갈리면 안 돼요. 목돈을 알려줬죠. 1억을 주기로 했는데 10년 후에 저는 지금 나누어 받고 싶잖아요. 그 나누어 받는 금액 계산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죠? 언제 돈을 나누는 거예요? 10년 후에 돈을 나누는 거죠. 그럼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이리로 가야지. 10년 후에 돈을 나누니까. 저당상수는 언제 돈 나눈다 그랬어요? 저당상수는 지금 돈 빌렸을 때 이거 나누어 갚는 거 이런 식으로 쓸 때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돈 나누는 게 저당상수예요. 아시겠죠? 약간은 감이 오세요? 오늘 감이 오시는 분들은 서광이 비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수업을 했을 때 1, 2월 달에 이거 이해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1, 2월 달에. 나중에 8월 가서 이해하는 분 계세요. 8월 가서.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자꾸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자신의 나름대로의 방식으로만 고집하기 때문에 그래. 제가 수업할 때 이 방식을 꼭 지켜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헷갈려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방식대로 하면 안 돼요. 이거 적금 볼 때 이렇게 했는데 스스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적금 볼 때 이것도 쓸 수 있고 이것도 다 쓸 수 있어요. 적금 볼 때 이것도 적금으로 얘기할 수 있고 이것도 적금으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적금으로 해가지고는 구별이 안 돼요. 목돈, 푼돈 이런 식으로 해야 정확하게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목돈을 구하느냐 푼돈을 구하느냐 이렇게 가야 돼요. 현재 목돈을 구하느냐 미래 목돈을 구하느냐 이렇게 가거나 또는 현재 돈을 쪼개요 미래 돈을 쪼개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저당상수. 이게 언제 돈 쪼개는 거요? 현재 돈 쪼개는 거. 이게 확실하게 박혀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미래 돈 쪼개는 거 하면은 쪼개는 거니까 연금이 들어가면 안 돼요. 감치임 계수. 미래 돈 쪼개는 거 감치임 계수. 이렇게 저당상수가 확실하게 잡혀 있어야 돼. 아시겠죠? 여기 중심을 잡고 있어야 돼. 자, 됐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이제 현금 수지 측정 가시면 돼요. 이제 이거는 더 이상 다른 게 따로 보지 마시고요. 현금 수지 측정 보십시오. 자, 현금 수지 측정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데, 자, 앞에서 지난주에 지렛대 효과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자본이득이 있고 하나는 소득이득이 있죠. 소득이득은 매년 발생하는 거예요. 임대료 수입이니까. 소득이득은 임대료 수입, 자본이득은 시세차익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요 현금 수지 측정하는 것도 둘로 나누어서 측정을 해요. 하나는 임대료 수입 들어오는 거 계산하고요. 하나는 자본이득, 시세차익 발생하는 거 계산은 이렇게 해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매년 임대료 수입이 더 중요할까요? 시세차익이 더 중요할까요? 시세차익?
예. 매년 들어오는 임대료 수입이 더 중요해요. 예. 시세 차익은 여러분들 나중에 이 원룸 주택 이런 거 브리핑 한다면은 시세 차익 가지고는 브리핑 잘 안 해요. 예. 임대료 수입 가지고 하는 거지. 임대료 수입 보고 수익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하지 시세 차익 가지고는 별로 얘기 안 해요. 그거는 플러스 알파로 해야 돼.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런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로 설명하기가 너무 좋죠.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이상 나온다고 봐야 돼요. 부동산 가격 상승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종시는 최소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보다는 더 높을 거라고. 왜냐? 이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그 나라의 평균적인 성장이거든요. 평균적인 성장이기 때문에 그 중에는 평균적인 성장보다 못한 지역이 있을 거고 평균적인 성장보다 나은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더 성장할 곳이니까 이건 평균적인 것보다는 높을 거라는 거죠. 시세 차익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그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막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브리핑할 때는 임대료 수익 가지고 수익률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득 이득을 따지는 영업수지 계산이 훨씬 중요해요. 영업수지 계산도 있고 뭐도 있다고요? 지분복객이라 그래. 지분복객. 요 두 가지. 중요한 거는 이게 더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영업수지 계산. 그래서 이거 오늘 이제 영업수지를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영업수지 계산 임대료 수입이라고 그랬죠, 지금. 자, 임대료 수입을 계산할 때는 일단 내가 갖고 있는 방이 100% 다 임대됐을 때 들어올 수 있는 돈. 이걸 가능총소득 그래요. 가능총소득은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수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임대료가 한 칸당 500만 원이다. 1년에 임대 단위수가 20칸이다. 그럼 얼마 되는 거예요? 1억 되겠죠. 1억. 1억. 요게 이제 가능총소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가능총소득이 실제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될까요? 실제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1억이 될까요? 실제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1억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일단은 들어오는 돈이 1억이 안 돼요. 들어오는 돈이. 들어왔다 나가는 거는 나중이고. 예, 그렇죠. 아예 들어오는 것 자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공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또 공실 말고도요. 또 아예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방은 찾는데도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떼먹는 거. 예, 말씀 잘하셨네. 근데 시험에서는 떼먹는 거라고 얘기 안 나와요. 시험에서는 이런 거를 대손충당금 또는 불량부채충당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표현을 그렇게 한다. 표현을. 그러니까 다들 알고 계시는 거를 시험에 쓰는 표현으로 바꾸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앞으로는 이제 떼먹는 거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는 떼먹는 거 하시면 안 되고 대손충당금 또는 불량부채충당금 그런 것 때문에 아예 내가 손에 잡지도 못하는 돈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그걸 빼야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되겠죠. 내가 구경이라도 해보는 돈. 내가 구경이라도 해보는 돈을 유효총소득이라 그래요. 유효총소득. 유효, 효과 있다 이런 의미죠. 자, 일단 내가 주머니에, 손에 들어오는 돈,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자, 이제 여기서부터 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빼야 되는데 3단계로 빼요. 3단계. 근데 이 3단계는 우리 개인 기업이든 삼성전자든 그냥 구멍가게를 하든 원리가 똑같아요. 제일 먼저 빼야 되는 게 경비예요. 경비. 경비 안 빼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직원 월급 주거나 뭐 관리비 내거나 뭐 전기요금 무슨 요금 이런 공과금 늘상 발생하는 매달 발생하는 거를 지불하지 않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제일 먼저 경비를 빼야 돼요. 그 다음에 뭔가 하면은 내가 투자를 할 때는 남의 돈을 빌려 투자할 때가 있죠. 남의 돈을 빌려 투자하게 되면 그 원금이자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원금이자 갚는 거는 일단 운영이 돼야 갚을 거 아니에요. 운영도 못하는데 지금 그 돈 갚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뭐를 뺀 후에, 경비를 뺀 후에 빚을 갚는 거예요. 원금이자. 자, 그러고 나야 남는 게 좀 있어야 그 다음에 뭐를 내는가 하면은 세금을 내요. 이 3단계예요. 아주 간단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복잡할 수 있는데 원리를 알면은 어떤 사업체든 뭘 제일 먼저 빼야 된다고요? 경비. 그 다음에는 빚을 갚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나라에 세금 내야 돼요. 그래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 3단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 주머니에 남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장으로 들어온 돈이라 치고요. 이게 유효총소득이 통장에 들어온 돈이라고 치고 여기에서부터 뭐 빼고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렇게요. 자, 여기 경비는 경비인데 영업경비라 그래요. 영업경비. 영업경비 빼고 무엇을 갚고 빚을 갚고 빚을 부채 서비스액이라 그래요. 부채 서비스. 그다음에 세금 내고 영업소득세라 그래요. 영업소득세. 자, 이런 것도 세금인데 영업으로 인한 소득이에요. 거기에 대한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소득이 없으면 세금 안 내는 거죠. 영업소득세니까 적자 보면은 세금 안 내요. 자, 이걸 왜 굳이 지금 말씀드리는가 하면 나중에 재산세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재산세는 이거와 관계없이 내야 되죠. 이거와 관계없이 내야 돼요. 그럼 여기에 들어요. 여기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들어가요. 고정비용으로 들어가야 돼요. 고정비용으로. 세금은 무조건 내야 되니까 고정비용으로. 이쪽에 들어가는 영업경비는 구별을 해야 되니까 세금이라고 그냥 아무 세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영업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이야. 이건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어요. 적자를 볼 때는. 자, 그러면은 각 단계별로 뺐을 때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영업경비를 빼면은 남는 거를 순영업소득이라 그래요. 자, 요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순영업소득. 중요한 개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빚을 갚는 거죠. 빚을 갚으면 남는 것을 세전 현금 수지 또는 세전 현금 흐름 그래요. 자, 다음에 요거 남는 거를 세후 현금 수지 또는 세후 현금 흐름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게 이 공식 자체가 중요해요. 사실은 이 공식 자체가. 그래서 가유 순전후 5단계.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 이 공식 자체가 중요해요. 공식 자체를 물은 적도 여러 번이에요. 여기 괄호 채워놓고 여기 괄호 해놓고 기역, 니은, 디귿 해서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이렇게 몇 초 만에 푸는 거죠. 몇 초 만에 푸는데 그런 것도는 몇 초 만에, 그런 건 몇 초 만에 풀어야 돼요. 가유순, 이 순서대로 기역, 니은, 디귿 나오니까. 그런 건 몇 초 만에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를 묻는 계산 문제도 나오니까. 이거 묻는 계산 문제에 푸는 거에 비해서는 시간이 훨씬 다르죠. 이게 훨씬 짧게 걸리죠. 자, 그리고 이런 것도 물어, 이런 거. 부채 서비스액이 뭐냐? 원금과 이자의 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빚을 갚을 때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걸 전제로 해요. 그래서 요거 이걸 전제로, 특히 그 중에서도 원리금 균등 상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부채 서비스액은 뭐로 본대요? 원리금 균등액이, 원리금 균등액. 원금 이자를 똑같이 갚아나가는 거를 전제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브리핑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실무할 때는, 브리핑할 때는 이자만 빼요, 이자만. 왜냐하면 원금 갚는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버는 돈이거든요. 원금을 갚는 만큼 나중에 팔았을 때 덜 갚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금 갚는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버는 거죠. 그러니까 뭐만 빼요? 이자만 빼요, 이자만. 이자만 빼서 계산을 해야 제대로 수익률을 계산할 수가 있죠. 원금까지 빼버리면 수익률이 좀 낮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브리핑할 때는, 실무에서 브리핑할 때는 이자만 빼는데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꼭 집어넣어야 돼요. 이거 명시적으로 지난 시험에서는 질문을 했습니다. 28회 시험에서는 원금과 이자의 합으로 돼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자만 뺀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됐죠?
자, 그럼 가유순전후 공식 다 외웠다고 치고요.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해서. 자, 그러면 가유순전후 했죠? 일단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뭐라 그랬죠? 유효라 그랬죠. 효과가 있다. 일단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유효총소득.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공실 또는 불량부채 충당금 또는 대손 충당금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다가 기타 소득을 더하기는 해요. 기타 소득은 잡수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판기 수입이라든가 또는 주차장 수입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것들은 기타 수입 또는 영업외 수입이라 그래요. 영업외 수입. 예, 그 본업으로 통한 것을 이제 영업 수익이고요. 영업 수익. 본업 외에 발생하는 거는 영업외 수입. 자, 이렇게 해서 유효가 되는 거예요.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서 좀 살펴볼 텐데 269쪽에 현금 수지 측정해서 그 위에 개설은 여러분 보시고요. 영업수지 계산에서 그 쭉 내려가고 있죠. 단위당 예상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수에서 가능총소득 가, 그다음에 빼고 더하고 해서 유효총소득의 유, 그다음에 빼고 운영경비 빼고 순영업소득 순, 그다음에 부채 서비스 빼고 세전 현금 수지 전, 그다음에 운영소득세 또는 영업소득세죠. 빼서 세후. 자, 이렇게. 자, 그 밑에 이제 괄호 1, 괄호 2 그 항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시면 괄호 5번에 영업경비라는 항목이 있죠. 자, 영업경비 또는 다른 말로 운영경비 하는데, 자, 여기서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항목과 불포함 항목 이렇게 돼 있죠. 포함되는 항목보다는 불포함 항목이 더 중요하고요. 그 불포함 항목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은 어디 있는 건가 하면 여기 있어요. 여기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 여기 있죠. 운영경비, 영업경비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부채수 이렇게 있잖아요. 이 네 가지 중에 지금 우리는 요 단계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요거 보는 거잖아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중에 1번, 2번, 3번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그 써놨는 항목을 보시면 1번은 여기 있어서 영업경비에 안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영업경비 빼기 전에 미리 빼서 영업경비 안 들어가는 거고, 얘네들은 영업경비를 뺀 나중에 빼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경비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1번, 2번, 3번은 자동으로 알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고요. 그러니까 1번, 2번, 4번은 3번은 굳이 따로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따로 외울 필요가 없죠. 그럼 그 밑에 4, 5, 6, 7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네, 또 졸리죠. 아, 졸린 단계 지났네. 아까 이번 시간은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 예, 좀 관심을 덜 가져서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은 막 저도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 막 이게 한창 설명하느라고 바쁜데 여러분이 알아서 스스로 깨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스스로 깨는 게 쉽지 않죠. 아무튼 자 1, 2, 3번은 자동으로 된다고 이거 외우고 있으면 그러면 4, 5, 6, 7만 외우면 되잖아요. 그 4, 5, 6, 7이 뭐냐? 감자소개 이렇게 외우세요. 감자소개. 감가상각비의 감, 자본적 지출의 자, 소유자급의 소, 개인적 업무비의 개, 감자소개 동그라미 치면 되죠. 됐나요? 네, 일단 그렇게 외워두시고 나중에 더 하면 돼요. 됐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 다음에 영업소득세 계산하는 거 있죠. 271쪽에 이거는 나중에라고 해놨어요. 나중에 다음에 지분복객 계산 있죠. 자, 지분복객 계산은 요거는 요것이 다 된 분들은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만약에 내가 5년을 운영하면은 이거 몇 번 계산하는 거예요. 5년을 운영하면은 5번 계산해야 돼요. 매년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근데 지분복귀 계산은 5년을 운영하든 10년을 운영하든 한 번 하는 한 번. 나중에 팔 때. 그래서 지분이 자기 자본이에요. 자기 자본이 얼마나 돌아오느냐 이 뜻이에요. 자, 이것도 구조가 요 밑에 가능총소득 말고요. 밑에 유효총소득부터 밑에 이 구조하고 똑같아요.
매순전후 그래. 매순전후. 매는 매도액입니다. 매도액. 내가 팔면 이 말이에요. 팔면은 그 매수인이 내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겠죠.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이에요. 요 유효총소득도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이거든요.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내고 또 기타 소득도 하고 해서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이 유효총소득. 들어온 돈에서 3단계로 빠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팔면은 매수인이 내 통장으로 입금을 한다라고 쳐보세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몇 단계로 빼는 거예요? 3단계로 빼는 거죠. 자, 여기서는 매도경비라 그래요. 매도경비. 여기서는 빚은 빚인데 여기 빚이잖아요.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였죠. 자, 여기서의 빚은 매달 또는 매년 내는 원금이자 부채 서비스액 빚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팔 때잖아요. 팔 때 빚이 뭐겠어요? 요때 원금이자 갚아 나가다가 다 못 갚은 빚은 요때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빚이 바로 뭐예요? 잔금이에요. 잔금. 미상환 저당 잔금. 이게 빚이에요. 그럼 여기도 세금 내 이제. 여기는 영업소득세죠. 여기는 양도소득세. 소득은 소득인데 여기는 영업소득세, 여기는 양도소득세. 투자론에서는 자본이득세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양도소득세, 자본이득세요. 자, 그럼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똑같죠? 자, 그럼 여기서 순전후가 뭘까요? 야, 여기는 이제 매도액인데 여기는 순매도액 그래요. 자, 저기 세전이었으니까 여기도 세전이에요. 세전 지분복귀액 그래요. 세전 지분복귀. 이거 뭐겠어요? 세후 지분복귀액 이렇게. 됐나요? 자, 이렇게. 자, 매순전후에 매순전후, 가유순전후, 매순전후. 둘 다 구조가 어때요?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쪽도 저쪽도 모두 다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자, 저쪽은 왼쪽은 여러분 보셨을 때 왼쪽은 영업경비, 오른쪽은 매도경비, 경비 빼고 빚 갚고 빚 할 때 이쪽은 부채 서비스액 빚, 이쪽은 다 못 갚은 나중에 처분할 때 잔금. 됐나요? 다음에 이쪽 세금은 매년 발생하는 영업소득세고, 이거는 양도소득세, 자본이득세고,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됐죠? 자, 좀 쉬겠습니다.